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희 교수님, 가장 네. 큰 오늘의 쟁점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정치권을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종의 카오스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열려서 각 분과별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 여당의 방어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최상병에 대한 의혹 문제,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통일부 장관의 발언 문제 등등을 아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방어 전선 이런 것들이 대립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은 네. 오늘 큰 쟁점 뭐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쟁점을 좀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 이런 대정부 질문의 모습은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치적 내전 상태의 최전면에 대통령이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세력에 대해서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반국가 세력에 이어서 지금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라면서 제1야당은 물론이고 언론, 그리고 사회 시민자한테 또 노동계, 심지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시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제1야당 대표,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째 지금 무기한 단식 투쟁 농성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도 지금 사실상 거론하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나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이런 정치적인 내전 상태의 최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고난도 이걸 또 풀 수 있는 해법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먹을 좀 펼쳐서 이제는 좀 야권에게 지금 손을 내밀어서 정치를 좀 대화로 풀어가는, 또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현 정치권 상황을 카오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카오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혼돈, 무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카오스의 다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새로운 질서를 편성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혼란기에 있어서 새로운 정착기로 가기 위한 틈, 그 공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자금이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 이 부분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젠가 한번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쟁을 잘 거쳐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소신, 그 철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념화시킨다는 것은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교 안보 쪽에서 대정부 질문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념 논쟁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논쟁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 자체가 잘 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걸 봅니다만, 왜냐 그러면요.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홍범도 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시끄럽긴 합니다. 시끄럽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왜 지금 와서 2년 전쟁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 출발부터 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출발부터 잘못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광복군의 군의 출발점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통령 주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옳다, 그러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진단하고 판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 끝에 나와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광복군, 독립군을 군의 시체로 봐라 했는데 그 이후에 3.1절에는 바로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설치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육사의 필수 과목인 6.25 전쟁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과 중공군의 개입 자체도 여기에 교육적 목표에서 상당히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심지어는 10월 1일 국군의 날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군의 날까지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때 광범위하게 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도 없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육사를 위시한 국방부 쪽에서 이 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든가 갈등의 양상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편가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 이념적인 어떤 논쟁 이 자체는 어차피 이 부분이 컨센서스 합의가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침소 확대해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고 오히려 이런 정당하고 건설한 어떤 논쟁 자체를 그렇게 정쟁의 도가니로 물어넣는 그런 어떤 야당의 전략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길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짧게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정치적 내전 상태다라고 현 정치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카오스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된 또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째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년 4개월째면 가장 안정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민생 경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개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개혁도 또 정권의 성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어요. 경제 12대국에서 지금 13위대국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4%대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수출, 소비, 투자 다 세 가지 요소가 감소세고 그리고 또 무역 수지 적자는 16개월 동안 적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싸움박질을 통해서 결국은 총선 승리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선 승리해도 그 이유도 계속해서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결과물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헌법적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념 전쟁 그리고 역사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국민 보호인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한 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장 항일 독립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영웅적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보 역사계 다 공통적으로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홍범도 장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념 논쟁, 색깔 논쟁 또 뭐 역사 논쟁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또 국민들의 이익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라는 얘기를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 뿌리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결국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친일 부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군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강력하게 또 야권 내지는 뭐 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홍범도 장군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서 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단순히 김만배 신앙님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수에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희대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연루설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듣고 오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조폭 자금 20억 원을 나한테 줬다. 이런 것이 선거 공작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내면을 하고 왔었습니다. 게이트 맞죠?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실체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언론과 정치 권력과의 어떤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향후 5년간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악적인 부분, 악의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익에 대한 영향을 주려 했다. 이거는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라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또 뜬금없이 이 부분을 들고 나왔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비서실의 그 기획실장을 담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제기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물론 우리 사실 확인 자체에서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고심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왜냐하면은 우선 그 인터뷰에 대한 시점입니다. 인터뷰에 대한 시점 자체가 2021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해놨다는 그런 상태죠.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씨가 여기에 대한 녹취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임박한 3일을 앞둔 임박 시점에서 이 녹취록가 터졌다는 사실. 이거는 시기적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기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대선 앞두고 3일 만에 3일을 앞두고 발표했다는 것은 여기에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 논리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 자체가 규명되지 않고 대선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어떤 행태가 바로 드러나는 부분,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적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해적 관계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신앙림 씨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었고 여기에 뉴스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정성, 객관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도한 매체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해적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만 봐더라도 이해적 관계성을 본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용의 입장에서 편파성입니다.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진위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 검사가 커피까지 타줬다. 이 내용의 구체성이거든요. 여기 신빙성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 영역과 실제적 악의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거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취에 대한 객관성 자체도 두 번째는 인정하지 못했죠. 왜냐 그러면 보도의 공정성이라 그러면은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반론을 분명히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 사건도 아니고 대선, 즉 대통령을 뽑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위중성과 대한 엄중함, 이 부분은 사실상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라도 반국가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행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배정훈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최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 북러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이번 그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실체는 12월쯤에 특검을 해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리한 정국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하고의 이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금전거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그리고 보도를 관련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오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언론 저널리즘의 윤리상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서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림 씨는 책값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적절한 금품이 오고 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이 보도가 허위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타파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도가 과연 허위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이 보도가 허위인지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의 인터뷰 거래와 관련해서 이 배우의 또 보도와 관련해서 배우의 민주당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대선 공작 게이트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신학림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혐의가 보도가 허위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일단 돈이 오간 부분,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또 부정증제 위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있다. 그래서 허위 보도인지 아닌지는 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문제가 결국은 이런 보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수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2011년 주인 검사가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이 조우영 씨 1,000억 넘게 대출해주고 10억 이상의 알선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해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 뒤에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가 지휘했던 이 수사는 부실 수사였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왜 부실 수사로 끝났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 수사팀은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은 돈이 10억이나 되고, 그런데 1억밖에 안 받은 사람도 다 처벌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안 맞다. 그러면 당시에 조우영 씨의 변호인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거든요. 그럼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상 검찰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의 뭔가 역할이 있어가지고 봐주기 수사로 끝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 있다, 국민의힘도 자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건은 진영을 떠나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 민주주의의 국민 주권에 대한 행사가 유일한 권한 자체가 투표적 행위입니다. 이 투표적 행위, 정당하고 공정한 투표적 행위에 여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진영과는 관계없다는 얘기고, 글쎄요, 뭐 지금 저축은행 수사가 부실 수사다 이렇게 또 프레임이 전환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부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 민감성이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의중 자체가
녹취록이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나왔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몸통 자체가 여기에 대장동 몸통 자체가 윤석열 후보다 등으로 직접적인 정치적 공세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적 민감성이 굉장히 엄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안 했다? 인정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인정하면 난리가 나는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뉴스타파에게 이게 실질적 악의가 있었는지 없이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당연히 부정하겠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뒤에 배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배우는 굳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 민주당의 배우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조우영 씨가 부록합니다. 조우영 씨가 언론에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전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대선에 대한 악영향을 떠나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한 모종의 조직적 업무가 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검 좋죠. 특검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특검에 찬성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치적 진보의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물러나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순위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인 업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 업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도가 허위 보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허위 보도라는 것이 판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어떻게 이 보도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JTBC에서는 대선 한 달 전에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님 씨, 김만배 씨 인터뷰는요. 대선 사흘 전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선 6개월 전에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JTBC가 보도하니까 뉴스타파에서도 뉴스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한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뭔가 배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도 왜 커피 타줬냐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후보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TV 토론을 봤는데 그렇게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대선 공작 게이트면은 확실하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될 때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공작 게이트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중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좀 뜬금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이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 주 중에 출석해달라. 12일 날 조사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에서 출석 일자를 놓고 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 그렇다면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소환 조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지금 줄다리기, 기싸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유리한 날짜에 또 검찰은 검찰이 유리한 날짜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7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단식이 더 이어진다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단식 농소에 한 6일, 7일 정도만 돼도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을 맞는다고 해요. 네. 지금도 벌써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 농성 과정에서 탈진 상태에 간다면 검찰이 과연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면 결국 이제 강제 구인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또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지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글쎄요,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걸 노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단식하게 되면 다음 주 되면은 거의 기진맥진해서 거의 상당히 뭐 건강 상태 악화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동정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까지 계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는데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은 유리한 대로 이재명 대표는 또 유리한 대로 각자가 유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뭐 얘기에 토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 소환 조사에 유리한 날짜는 없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게 법 앞에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유리한 날짜는 저는 있을 수 없다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니까 자칫하면은 검찰이 정당한 수사와 정당한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검찰이 굳이 정치적 어떤 의혹을 가지고 정치적인 냄새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이 비칠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되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단식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되면은 상당히 건강 악화될 것이고 탈진 상태에 빠지면은 검찰이 사실상 구인할 수밖에 없는 구인을 하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식에 대한 의도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식에 대한 부분이요. 뭐 저도 한 3일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단식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식이 7일째인가 그렇죠. 네. 7일째인가 그런데 저 정도 되면은 굉장히 건강이 악화해도 글쎄요 인터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폄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대 역사, 정치적 역사에 있어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가 혐의가 있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그걸 앞두고 단식을 해서 이러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단식에 대한 부분들이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항 수단이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단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입장보다도 민주당이 자칫 이재명 딜레마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약 한 달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무공천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후보를 내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관심은 직전에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과연 국민의힘이 공천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간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프레임 전쟁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투표의 유불리를 분석했다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뭐 공천을 전략 공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인데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 좀 나올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중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왜냐 그러면은 전략상으로 보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상당한 대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대적할 수 있는 일반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대중적 인지도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단순히 대중적 인지도와 그 지지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공천에 대한 내정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배정 교수님.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요. 결국은 여권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번 선거는 김태우냐 아니냐라는 그런 성격.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 여부에 그런 성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서 불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싸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를 다시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와서 시민 유권자들의 표를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을 과연 시민 유권자가 허락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헌법 무시, 사법부 무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개월도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전례가 우리 이 역사에 있었는가, 정치사에 있었는가 좀 의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김태우 씨가 당선이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텃밭인데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 중도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로 가가지고 이 중도 무당층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자라는 이제 그런 기조가 흐른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 선거가 끝나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질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도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공천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배종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